네, 지금 10시 30분 되었는데 시작하면 될까요? 혜주님 진행하시겠어요? 네, 달째셔서 제가 처음만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네. 오늘 9월 17일이고요.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54회 세미나고요. 논문의 제목은 무역 연계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 본 글로벌 플라스틱 공급망의 복잡성입니다. 네, 오늘 주실 분은 김혜주 연구원이십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플라스틱 공급망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은 일단 그 Communication Earth Environment라는 그 네이처의 자매지에 올해 실린 무역 연계 물질 흐름을 최초로 분석해서 글로벌 플라스틱 공급망을 분석한 그런 논문이라서 이번에 플라스틱 협약 이제 5.2에 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거기 그 5.2에 참여하기 전에 조금 더 관련한 최신 자료도 보고 안에서 저희가 오션에서도 그렇고 이 국제 그 플라스틱 협약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조금 큰 그림을 그려주는 논문인 것 같아서 이 논문으로 오늘 선택을 해서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개요부터 보자면 이 논문이 이제 플라스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무역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한 종합 연구로 전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울러서 무역 연계 물질을 분석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제 2022년에 이 논문에서 다루는 건 이제 2022년 1년 동안 연간의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량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무역량이 약 4억 3,600만 톤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게 특히나 플라스틱 공급망 파악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좀 포괄적인 데이터로 한 번 더 우리가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료 같은 경우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뭐 가공은 대규모 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에서 그래서 전 세계 그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어서 이게 어, 이 공급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폐기물 처리 방식에 이제 변화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동안은 매립을 조금 위주로 폐기물 처리를 해왔으나, 이제 최근에는 소각이 주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계속 그동안에 전 세계 재활용률이 얼마인가라고 연구를 봤을 때 뭐 10% 내외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연구에서도 9%로 나와서 이게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저소득국이 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뭐 특히 EU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 EU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저소득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폐기물이 수입이 이 변화 않게 되었고 또 이 변화가 그래서 전 세계 플라스틱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결과랑 분석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논문의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 오늘 결과랑 분석 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리고 다들 아실 거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그동안에 오션 세미나에서 플라스틱 협약 문제 다루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제기는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건강, 경제에 걸친 전지구적 문제라는 것에 이제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22년 유엔 그 총회에서, 환경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을 수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플라스틱 생산이랑 소비의 환경적 영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생산, 사용, 폐기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전체 공급망을 아우르는 플라스틱 흐름에 대한 좀 통합적인 분석은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연구는 그 중국 칭화대 연구진들이 집필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쉽게 말하면 국책연구기관, 과학 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그 지원을 한 걸로 acknowledgement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이제 2022년에 생산된 전 세계 흐름과 재고량을 이런 유형과 분야별로 굉장히 상세히 분석했다라는 것이 되게 논문의 큰 의의가 되겠고, 또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원료부터 폐기물 단계까지 평가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하면서 폐기물 처리와 그 폐기물의 수명을 다한 폐기물의 운명을 분석했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안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그래서 방금 이 전주기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다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요 순환구조 개념도를 바탕으로 요 하나하나를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부터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가공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지, 원료를 이제 가공을 해서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거, 폐기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까지가 이 개념도이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실제로 보자면, 사실 이런 도식은 저희가 그동안 좀 봐왔지만, 이게 2022년에 업데이트된 좀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좀 전반적으로 보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그 생산 원료의 98%,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가 2%고 나머지는 모두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요 생산 원료가 이제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신재 플라스틱 생산으로 가는데, 그 양이 이게 지금 다 100만 톤 단위여서 이게 3억 4,800만 톤의 그 신재 플라스틱이 생산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중에서도 PP, PVC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요 양이 이만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단계에 들어가서 뭐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는 이제 또 그 사용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를 좀 나눴는데 제일 많은 양이 포함되는 것이 그 포장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건물과 건축,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 그다음에 전자제품, 가정 내에서 쓰이는 네, 가정과 그 섬유 관련한 것들, 농업,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폐기 단계까지 가서 뭐 관리가 잘 안 된 것들, 그리고 매립, 소각, 그리고 재활용까지. 네, 이렇게고 이제 각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는 이번에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은 요 로스 부분입니다. 사실 논문에서 이거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100만 톤이면 지금 1000만 톤이 이 생산 원료 단계에서 손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조하는 단계에서도 또 400만 톤이 손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논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되게 그 공정 과정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분해나 뭐 증류하는 과정에서 뭐 손실이 그런 원료를 뽑아낼 때 뭐 물질이 증발된다거나 부산물이 생성돼서 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뭐 중간에 공정할 때 이제 부산물이 생겨가지고 뭐 그게 잔여물로 그냥 빠지기도 하고, 뭐 기계적으로 손실되기도 하고, 또는 품질 기준이 미달되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조 단계에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재나 뭐 이렇게 어쨌든 플라스틱을 성형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짜투리라던가, 뭐 마찬가지로 오자재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뭐 불량 제품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버린다던가, 또는 뭐
너무 작거나 이렇게 뭐 오염된 조각이 생긴다거나 뭐 아니면 생산 라인 안에 남아있는 잔여물,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반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가 98%, 그중에서도 석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석유 40%,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도 이게 화석연료가 98%고 바이오는 2% 정도로 플라스틱의 원료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파악을 했고 이게 이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해서 이전에 비슷한 연구를 했을 때 이 원료 그 퍼센트와 일치를 해서 이게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화석연료 공급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탄의 최대 소비국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 신재 그 플라스틱 생산에 많은 양을 석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확장되면서 특히 석유 소비가 중국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석유 사용량의 꽤나 많은 양인 15%가 화학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를 늘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만 이게 금속이나 유리 같은 대체 소재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이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직면한 좀 여러 문제 뭐 요거의 환경 영향이라던가 식량 생산과의 경쟁 뭐 또는 대규모 사용을 위한 경제적 및 기술적 장벽 같은 여러 문제점을 짚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플라스틱 흐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이 안에서 약간 소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원료 부분이었고 이제 무역 구조를 생산 원료부터 폐기물까지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4.300만 톤 가량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생애 주기를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원료부터 보자면 이제 약 7,100만 톤 가량이 공급 원료 거래량이었고 뭐 최대 수출이 EU 28. 여기 참고로 28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이게 EU가 27, 지금은 27개국인데 2020년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27인데 이게 뭐 이때 2022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무역 관련해서는 EU를 얘기를 할 때 영국이 그 데이터 안에 같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EU 지금의 EU 플러스 영국이라서 EU 28이라고 계속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참고로 여기 이거 ROW는 Rest of the World. 그래서 나머지 여기 있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EU가 이제 최대 공급 원료 최대 수출국이었고 최대 수입국은 중국. 그 다음에 EU 나머지 순입니다. 그래서 요게 EU가 수출입량이 많은 이유는 역내 플라스틱 무역이랑 원료의 재수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생산 원료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의 기본 원료가 되는 그 화석연료 기반 물질들인데 뭐 주로 납사, 에탄 뭐 이런 뭐 천연가스, 석탄 뭐 이런 기본 원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플라스틱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핵심 원료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급 원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첨가제를 보자면, 요것도 논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첨가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플라스틱에 뭐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하거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량으로 첨가하는 그런 화학물질이라서 이게 이제 내구성이나 뭐 난연성, 유연성, 뭐 색상 이런 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첨가제 거래량은 총 3천만 톤. 그래서 이게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그 다음 EU 뭐 이렇게 순으로 되고, 최대 수입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EU 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플라스틱 첨가제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한 제조 부문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도 시장 가치가 한 5.7%, 연평균 5.7%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첨가제랑, 특히나 이게 플라스틱 첨가제랑 뭐 첨가제 종류, 농도, 뭐 폴리머랑의 상호작용,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흐름이나 재고량, 뭐 거래량 이런 거를 사실은 여기서 저자들이 기본적인 첨가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첨가제들 위주로 검토를 해서 이 데이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를 더 잘 이해하고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통계 데이터, 더 포괄적인 통계 데이터랑 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계나 뭐 세계 관세기구 이런 규제기관 그리고 기업들 간의 협력이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첨가제의 정확한 분류와 평가가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글로벌 그 공급망 속에서의 첨가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플라스틱, 우리가 아는 그 플라스틱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서의 무역 흐름을 보자면, 일단은 요게 1차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PP, PVC, 뭐 PET 이런 그 기본 플라스틱의 기본 재료고 주로 펠릿 형태로 이게 거래가 되는 그 부분, 그 C가 그 프라이머리 플라스틱이 그런 플라스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수출이 기타 아시아 지역이 1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EU가 그 최대 수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인데, 이거는 뭐 시트나 필름, 뭐 파이프, 섬유 막 이런 좀 최종 제품은 아니지만 부품이나 뭐 전 단계로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 가공된 플라스틱은 이제 어느 정도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인데, 뭐 가전제품 부품이라던가 뭐 자동차용 내장재, 뭐 완제품 직전의 그런 산업용 부품, 뭐 그래서 요 D랑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플라스틱 제품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우리 손에 들어오는 정말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그런 완제품, 뭐 일회용 컵, 뭐 그 플라스틱 병, 뭐 가전제품, 막 이렇게 어쨌든 제조나 조립이 완료된 최종 형태 소비재인데, 요거는 수출이 중국이 45%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기타 아시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EU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대 수입국은 EU, 미국, 기타 아시아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자면, 어, 여기 이제 2018년에 중국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의 글로벌 지형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21년 최근에 바젤 협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이 선진국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 바젤 협약이 개정하면서 혼합 폐기물 수출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좀 선별된 깨끗한 그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구조를 전환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따로 좀 찾아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불법이나 불량 폐기물 수출을 줄이고 좀 고품질의 폐기물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국제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다른 그
국가들보다도 EU 쪽에서 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랑 제가 조금 찾아본 내용을 미뤄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출입 둘 다 EU가 굉장히 높은데, EU가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거의 반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순으로 넘어가고, 수입도 최대 수출국은 한 300만 톤 정도를 EU에서 수입을 하면서 최대 수입국이 EU가 되겠고, 이어서 아시아, 뭐 중동, 미국 순인데, 이게 기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 말레이시아랑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폐플라스틱 수입국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입과 수출을 생산 원료부터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들을 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프들인데, 그래서 어느 수입과 수출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이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담아봤고, 혹시 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좀 더 자세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역 흐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소비, 폐기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생산부터 보자면 2022년 기준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약 4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국은 중국, 뭐 이어서 기타 아시아, 미국, EU 뭐 순으로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생산되는 폴리머가 이제 PE이고 전 세계 생산량의 2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PP, PVC, PET 뭐 순으로 폴리머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2차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 만들어낸 플라스틱 말고 뭐 재활용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전 세계 생산량의 9%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0.5%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보자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제일 높은 국가는 미국에서 인당 이제 216kg 정도를 소비를 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플라스틱 용기랑 포장이 주요 원인이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패키징 그 포장재가 가장 많은 소비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뭐 건물, 그리고 그 운송 수단 뭐 순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EU랑 그 일본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각각 뭐 꽤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요거는 총 소비량이고, 이제 여기서 이 지금 X로 표시된 것이 인당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것이 미국이고, 뭐 중국이 높긴 한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인당으로 했을 때는 조금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사실 이게 한국은 기타 아시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환경부 2022년 자료를 봤을 때는 100kg 가량 정도로 꽤나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소비 경향을 분석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주요 국가별로 이렇게 쭉 이게 소비량이고 이게 생산량이라서 이게 주요 국가별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좀 지리적인 분포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전체 총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좀 들쭉날쭉한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1인당으로 그 per capita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들쭉날쭉한 게 거의 생산이랑 소비가 지금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거의 정말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이제 왜 나타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류 효율성이나 뭐 경제 정책, 시장 역학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 내 생산이 같은 지역 내 소비 패턴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 부분을 같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2022년에 나온 수치로는 총
2억 6,700만 톤 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위는 중국으로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기타 아시아, 뭐 EU, 인도 순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뭐 총 폐기물 발생량이 이전의 추정치보다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이 논문에서 방법론을 다르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거라고 하는데, 특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전의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 그 해당 연도 말고 그 연간 폐기물 양을 조사를 하더라도 그 해당 연도 말고 약간 이전부터 누적된 양을 같이 좀 그 방법론에서 같이 추정을 했다면 여기는 딱 정말로 2022년에 발생한 그 폐기물만 어,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재활용률은 1차 생산량의 9%이기 때문에 이전 추정치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폐기물 좀 뒤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있지만 여기서 보자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이제 건물과 건축, 그리고 그 다음이, 어, 이동수단, 뭐, 그리고 가구랑 섬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양이, 매립, 그 다음이 소가, 뭐, 재활용, 그리고 잘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재활 폐기물 그 처리 방법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국가별로의 폐기물 그 처리 방법이고, 방금 보신 것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목적지가 이제 매립이고, 40%를 차지를 하는데 2017년의 연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전체 폐기물의 80%, 거의 80%가 매립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엄청나게 거의 절반 정도가 매립량이 줄은 걸로 보이고, 특히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가장 많은 폐기물 발생을 하는 국가라고 조금 전에 봤는데, 이제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 그 고형 폐기물 관리 패턴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36년까지 1차 그 도시 고형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많이 바꿨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매립의 전체 수치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낮아졌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각률을 보면은 일본이 가장 소각을 많이 하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소각을 많이 하는 국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70%를 소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 EU 순인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은, 이 매립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플라스틱 폐기물이랑 관련한 그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회수나 폐기물 에너지화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고 있어서 소각률이 높은 걸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립 공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소각이 폐기물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뭐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산업 부문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걸 다 매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각률이 점차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소각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랑 규제 프레임워크가 좀 엄격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프리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도시랑 경제 성장으로 플라스틱 생산 소비가 크게 증가를 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그 비단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 여러 개발도상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아프리카를 위주로 보고 있고 그 아프리카만 봤을 때 재활용률이 한 7% 정도인데 이제 비공식 재활용을 고려하면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논문의 또 다른 한계로 저자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 이제 비공식 섹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이 큰 한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건강 문제 우려도 높고 비공식 그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관련한 뭐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나 지원 정책, 국제 협력을 통해서 좀 그런 비공식 부문의 역량과 또 공식 폐기물 관리와 비공식 간의 시너지를 강화를 하고 사회 그 지역과 환경 모두를 보호를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이런 순환 경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순환 경제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뭐 재사용, 줄이기, 재활용, 복원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이 한 번 더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네, 이 내용은 뭐 한 번씩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불필요한 재사용 같은 경우는 특히 용기와 봉투 재사용을 장려를 하면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이고 이는 또 화석연료 수요를 줄이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줄이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용량과 플라스틱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효율적인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재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내구성 있고 조금 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을 홍보하는 소비자 교육이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프라랑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9%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서 훼손된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고 재생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다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이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생애주기 플라스틱을 총체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어떤 통합된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또는 국가마다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자료들을 총괄해서 그걸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분석했다. 분석한 이 논문이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무역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유형과 첨가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산이 정확하게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요 첨가제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되는 첨가제에 초점을 맞춰서 유통되는 전체 스펙트럼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비공식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 세계 비공식 폐기물 특히 폐기물 단계에서 비공식 폐기물 재활용을 고려할 경우에 조금 더 재활용률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비공식 재활용 데이터를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글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좀 전체적인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좀 빠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하느라 얼른 넘어왔는데 요 정도로 마치겠고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코멘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제가 좀 이 논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더 많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린피스랑 오션에서 그 제주도에서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했을 때, EPS랑 펠렛이 좀 다량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런 그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부터 발생되는 그 펠렛이 최종 어쨌든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으로서 저희가 해안에서 봤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좀 글로벌 데이터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관리된 폐기물 측면에 있어서 오션의 데이터는 공급망 분석에 있어서 좀 어디까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점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여러분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주님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토론할 것 또는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네, 혜주님, 그 발표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도 제법 길고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한계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잘 개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해서 좋은 논문 선정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순환경제 요새 어구보증금제에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보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듣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쓰는 일회용 페트병을 거기에 이제 재활용 원료를 얼마나 넣는가에 따라서 이 순환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3%인데 내년부터 10%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일회용 페트병의 10%가 재활용 원료가 들어가게 하고 이걸 추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것을 이 순환경제 논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생산 감축이 물론 앞서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요새 이 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물론 생산 감축이 앞서야 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어구에서도 수거된 어구를 다시 어구로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어업에 필요한 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해수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공식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이게 들으면서 살짝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이유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수거하는 것도 이런 순환경제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비공식 섹터에서 수거되는 플라스틱 양을 늘리는 것,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조금 정밀하게 세척된,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공급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섹터의 재활용을 장려하더라도 결국 이게 정제된 플라스틱이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에는 좀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한번 좀 민성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재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먹거나 했을 때 뭐 기름이 묻거나 끈적한 게 묻거나 이랬을 때 저는 씻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깨끗이 씻을 때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들을 좀 덜 씻도록 만들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포장을 줄인다든지 뭐 크기를 크게 해서 잘라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워낙 소비가 우리 예전에 먹던 과자들도 다 소포장으로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나라가 발전할수록 포장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물할 때 예쁘게 많이 포장을 하잖아요. 불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포장하는데 나중에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버려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생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덜 소비하게끔 만들고 잘 재활용되게 만들고 뭐 재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종수님께, 이건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종수님께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좀 포괄적인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음, PP랑 뭐 PVC, 페트 이런 순으로 가장 많이 PP, PVC, PET 순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폴리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해양 쓰레기에서 발견되는 그 폴리머의 비중도 약간 이런 생산량이랑 좀 비슷한지 좀 그런 것도 궁금했던 것 같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데이터랑 뭐 유사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폴리머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의 그 결과를 보시면서 그게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분석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런 거 하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대형 미세 1mm보다 큰 것을 분석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스티로폼 때문에 PS가 많아요. 그게 스티로폼 부표는 PS로 된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기가 1mm로 낮아지거나 해수 샘플 이런 데 가면 PP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PE예요. 그게 PP가 많은 거는 지금 추정하기는 그럼 밧줄 같은 어구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정밀한 게 좀 필요하고 사실 밧줄을 분석해 보면 PP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기서 말한 것처럼 PE, PP가 많은 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mm 이상의 대형 미세 플라스틱만 예외적인 경우고 나머지는 저 생산량이랑 비슷하게 간다 하고 그다음에 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자료는 어디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냐면 플라스틱스 유럽인가 플라스틱 유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생산 데이터들이 나라별로 그리고 그 팩트 시트가 매년 보고되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아까 폐기물 자료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스타티스타 맞나요? 네, 스태티스타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1인당 글로벌 폐기물 배출량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최근에는 유료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태티스타라는 것도 굉장히 OECD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정수님 설명에 조금 덧붙이고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정수님 언급
했었던 1mm에서 5mm 사이의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PS가 많은 거죠, 스티로폼이. 그거는 이제 개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카운팅 할 때 그거의 비율은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기 PE나 PE나 PP 같은 그 무게 단위의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개수로 쪼개지느냐 그런 문제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PS 있죠? 5%에 해당하는 PS 정도가 스티로폼 부표의 그 부풀린 스티로폼 부표가 바로 PS 성분이기 때문에 전체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개수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이해할 때는 저게 무게 데이터인지 개수 데이터인지 알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단 굉장히 좋은 논문을 소개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립량에서 소각을 통해서 매립량이 줄어드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진짜 소각을 했을 때 이것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이 소각만이 대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각보다는 재활용이 전체 탄소의 사이클에 봤을 때는 재활용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이제 재활용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뭐 재활용도 사실은 일부밖에 안 되고요. 매립을 하고 운반하고 어딘가에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소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쓰레기 생산도 배출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일본처럼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필리핀처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만 소각 시설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그 사용량 감량과 재활용 쪽으로 많이 정책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논문에서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각 나라, 특히 상위권에 랭킹이 되는 각 나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또는 EU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빠졌지만 우리나라도 여기다 랭킹을 넣게 되면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갈 텐데 한 나라 안에서 정책을 얼마나 확실하게 개선시키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에서 유출이 적게 하느냐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현저히 줄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2015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그 잼백 et 논문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제1국가 배출국 제1위로 중국이 선정이 됐거든요. 지목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저거 양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주는 양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수입 안 하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문을 중국 연구자들이 이렇게 낸 거에는 그런 중국에서 그 내부적으로 수각을 많이 해가지고 매립량을 줄였다는 이런 어떤 정책 홍보 이런 것도 깔려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덧붙인 질문, 아까 그 소각 말씀하실 때 소각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평가 이런 걸 할 때 소각으로 회수되는 에너지까지 다 고려한 거겠죠. 갑자기 그런 의문이 있으네요. 다음에 볼 때 에너지 좀. 인수까지 포함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인수까지 포함해서 재활용률을 잡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목동에 가면 열병합 발전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 견학을 가야 돼서 갔었는데, 거기 열병합 발전소이기 때문에 열 회수하는 시설이 들어있고, 거기 때 설명을 들은 거로는 그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을 지어놨는데,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이 정도 부자가 돼야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 알고 있는데, 게다가 목동이라는 데 굉장히 도심인데 거기에 지어놓은 게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을 회수해서 발전을 쓰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각과 매립 이런 걸 평가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저는 사실 그걸 좀 사이언티픽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유의 깊게 보고 그걸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근데 되게 어떻게 소각을 바라볼지가 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환경정의라던가 뭐 건강권, 뭐 이런 특히나 그리고 덧붙여서 시스템 전환의 차원에서 좀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소각이 최선의 대안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어, 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고, 어, 네. 이게 어쨌든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서 업스트림 단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폐기물 단계에서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좀 전반적인 그 시스템 전환과 함께 업스트림 단계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를 어, 계속 그거를 풀브리언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담론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근데 참 사실 오늘 그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녹색연합의 그 김선아 선생님이랑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보연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제가 풀뿌리언대에 요거 올렸었거든요. 그 단체방에. 그래서 들어와 계신데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코멘트를 좀 급작스럽지만 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김보연입니다. 이렇게 매주 발제를 하고 계신다니 너무 놀랍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모션 멋있네요. 네, 그 소각에 관련돼서는 혜주님의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스트림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물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소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도나 되어야 소각이 효율적으로 정말 유해물질, 특히 저는 유해물질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실제로 배출이 되고,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글로벌하게 재활용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오픈 버닝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바로 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 거기서 그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첨가제들과 또 기본적으로 그 여기서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각이 지금 대안이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 생산을 줄이면 뭐 한국의 그 펫캠 석유화학 업계 같은 곳들에서
많이들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마치 소각장과 이런 것들이 대안인 것처럼 또 이게 기간 시설로 만들어 버리면 또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지고 또 국내에서 음, 그런 것들로 대기업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저도 그 전체, 그러니까 직매립과 굉장히 그 저게 잘 된, 그, 어, 처리가 잘 된 소각을 비교를 한다면 두 개 중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각이 조금 더 환경적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이옥신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또 벽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완전히 찬성하기는 어렵고 말씀 주신 대로 업스트림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의견도 나눠주시고 풍성한 논의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견이 많이, 네, 또 의견 있으실까요? 김순아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의견은 아니고 저희 지금 녹색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플라스틱 생산 감축 관련한 어, 이슈 페이퍼나 그다음에 뭐 준비 중인 법률안 이런 것들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발제 내용이 좀 더 네, 적용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눌 이야기 있을까요? 네, 오늘 논문이 제가 봐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발제를 잘 해주셔서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많이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네, 세미나가 7월 1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날은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세미나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